꿈에 그리던 교정. 이튿날 초등학교를 마친 소년 소녀들이 새로운 희망과 아름다운 꿈을 한알음씩 안고 꿈에 그리던 중학교 교문을 처음으로 들어서는 3월 초 오전 10시의 일이었다. 방송국 마루턱을 한국에 넘어서면 동신여자중학교 교정이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군데군데 파랗게 이끼가 낀 벽돌 담벼락에는 푸른 담쟁이 덩굴이 고개를 내저으며 기운차게 뻗어 있다. 신입생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교정, 희망의 나라였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야만 입학할 수 있는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신입생들은 지난 1년 동안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잠도 마음껏 못 자면서 시험 공부를 해왔다. 바로 오늘의 이 커다란 기쁨을 갖기 위해서였다. 모든 기쁨은 오로지 노력에서만 오는 것이다. 노력 없는 기쁨과 행복은 참된 기쁨일 수 없으며 가치 있는 기쁨일 수가 없다. 신입생들은 지금 그러한 자기들의 노력에 대한 분명한 결실을 눈앞에 보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리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나는 이 학교 학생이 된 거야. 자기들을 바라보는 상급생들의 부드러운 눈동자가 처음에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수줍기도 하여 신입생들은 얼굴을 바로 들지 못했다. 어미닭 가운데 병아리가 섞인 것처럼 어색하고 쑥스럽고 부끄럽기만 했다. 은철이가 사무실로 들어가서 입학수속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은주는 잔디밭 한 모퉁이에 외로이 서서 오빠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에게 끌려 하는 수 없이 따라왔지만 알아놓으신 불쌍한 어머니를 컴컴한 방 안에 혼자 남겨두고 자기만 이렇게 화사한 운동장에 서 있는 것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학교 가다 뭐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오빠는 괜히 허역에 들떠서 그렇지. 은주는 입속말로 가만히 종알거려 보았다. 짝이른 병아리처럼 외로이 서서 종알거려 보는 것이다. 그렇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처럼 남다운 옷을 입은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들 새로 맞춘 교복을 입고 새로 산 구두나 운동화를 신었다. 은주는 문득 두꺼비 등처럼 더덕더덕 꿰맨 자기의 운동화를 들여다보았다. 이 꼴로 학교에 다녀서 뭐해. 그렇게 중얼거려 보았으나 아직 어린 은주가 왜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겠는가. 더구나 남달리 음악에 소질이 있는 은주로서는 그 방면으로 나아가 타고난 재주를 한번 힘껏 길러보고 싶은 욕망이 불길처럼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은주로서는 먼 허공에 뜬 한낮 무지개와도 같은 아름다운 꿈일 뿐이었다. 너 은주 아니니? 그때 반갑게 외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은주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어? 아, 난 또 누구라고. 그 애는 은주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영순이었다. 약간 주책없긴 하지만 마음은 착한 애였다. 난 네가 학교 그만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너처럼 음악에 재주가 있는 애가 학교를 그만두면 어떡하니 얘. 영순이는 수선을 떨면서 은주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그러나 은주는 대답 없이 입가에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리는 영순의 성품을 은주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 오늘 같은 날 운동화나 새 것을 하나 사달라고 하지? 그게 뭐냐? 영순이는 주책 없는 말을 또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은주는 화를 낼 줄 모른다. 남이 아무렇게나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보통 애들 같으면 발칵 화를 낼 것을 은주는 빙그레 쓴웃음만 지어 보일 뿐이다. 운동화가 다 뭐니? 알아놓으신 어머니를 위해 야간 첩도 못 지어드리는 형편인데. 하고 생각하니 은주는 자기를 이런 곳에 억지로 끌고 온 오빠가 자꾸 원망스러워졌다.
은지야, 학교가 참 좋아. 칡령풀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 잔디밭에 누워서 흰그룹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지. 좋은 학교야. 은주가 하는 수 없이 대답했을 때 은철이가 현관에서 뛰어나왔다. 은지야, 됐다. 모든 수속은 끝났으니 이제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가 있어. 은지야, 기쁘지? 은철이는 동생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 은주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은철이는 그 순간 은주의 눈에서 이슬같이 희고 고운 눈물이 툭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울긴 왜 울어? 응? 은주야. 기뻐서. 오빠가 너무 고마워서. 은주는 울다가 이내 눈물을 씻어버렸다. 기쁘면 웃어야지. 울긴 왜 우니?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온다잖아. 그러면서 은주는 눈물 젖은 얼굴로 일부러 빙그레 웃어 보였다. 그러나 정말로 고맙기 그지없는 것은 은철이었다. 그렇지. 그렇게 웃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자, 그럼 오빠는 일이 좀 바빠서 그만 가봐야겠어. 입학식 끝내고 선생님 말씀 귀담아 듣고 와. 오빠, 어디로 가? 여기저기 갈 곳이 많아. 다른 데 나중에 가고 우선 집에 들려서 어머니 점심 끓여드리고 가야 되지 않아? 어제까지는 은주가 매일 물을 데워 어머니의 점심을 챙겨드리곤 했던 것이다. 아참, 하마터면 깜빡 잊어버릴 뻔했구나. 그리고 어머니 베개 밑에 70원을 넣어두고 왔는데 그걸로 달걀 하나 사다가 미음에 풀어드려. 어머니 혓바닥에 해져서 너무 짜면 못 접수시니까 약간 싱겁게 해야 해. 은주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깊기도 할까. 어머니에 대한 은주의 그 지극한 효성에 비하면 자기 같은 건 10명의 앞에도 은주 하나를 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은철이 편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너 하라는 대로 꼭 할게. 소금은 싱겁게 약간만 칠게. 나는 어머니가 혓바닥에 해준 줄도 몰랐어. 난 나쁜 오빠야. 용서해라. 은철이는 은주의 손목을 다정하게 꼭 쥐어준 후 은주의 어깨를 귀여운 듯이 툭툭 쳤다. 그야 오빠가 돈벌이 하느라고 밤낮 밖에만 나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일부러 몰랐나 뭐? 그래, 네 말이 맞다. 은철이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것을 은주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휙 돌아섰다. 그리고 서너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옆에 서서 두 온우이의 이야기를 재미있다는 듯이 듣고 있던 영순이가 주책 없이 한마디 툭 내쏘았다. 말로만 귀엽다고 그러지 말고 운동화나 새것 하나 사줘요. 영순이의 그 말이야말로 은철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와닿는 한마디였다. 그래, 그렇게도 귀엽다고 하면서 동생이 운동화 한 켤레도 사주지 못하는 바보 같은 오빠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나는 바보다 바보. 은철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머리를 푹 수그린 채 교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 순간 달려가는 은철이의 등 뒤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은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너더러 누가 운동화 걱정을 해달래?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잠자고 있어. 그것은 은주 같은 온순한 아이의 입에서는 도저히 나오리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날카로운 한마디였다. 듣기 싫으면 그만두렴. 지 생각해주느라고 그러는 건데. 영순이는 빈정거리는 말을 남겨놓고 저쪽으로 뛰어가 버렸다. 하루 사이에 달라진 소녀. 이 학교 음악교사 오상명 선생은 나이는 젊지만 대단히 점잖은 분이었다. 해방 직전 동경 우에노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교편을 잡았으며 작곡에 있어서도 약간은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선생이었다.
오상명 선생은 직원실을 나와 신학기로 활기를 띤 넓은 교정을 한번 삥 둘러보면서 여기저기 옹기종기 몰려있는 신입생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어제 그 신문 팔던 아이가 학교에 왔을까? 오 선생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교정으로 내려와 병아리 때 가던 신입생들의 사이사이를 걸어다니며 얼굴을 살폈다. 어제 종로 4가에서 만났던 그 가여운 소녀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어제 저녁 무렵까지도 마련하지 못한 돈을 하룻밤 사이에 마련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무슨 커다란 기적을 바라는 사람처럼 신문을 팔려고 졸졸 따라다니던 그 기특한 아이가 불쑥 자기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아서 오 선생은 이리저리 소녀를 찾아다니는 중이었다. 그때 실로 믿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사실이 오 선생의 눈앞에 전개되었다. 오! 오 선생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반가운 마음에 조그맣게 탄성을 내뱉었다. 어제 저녁까지도 더덕더덕 꿰맨 운동화와 땀과 때로 찌든 남루한 옷차림을 입었던 바로 그 신문팔이 소녀가 새하얀 비단으로 만든 블라우스에다 줄이선 감색 교복 치마를 입고 예쁜 자주색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있지 않은가. 오 선생은 다시 한번 기쁨의 말을 던지면서 소녀에게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너 학교에 왔구나. 거의 부르짖다시피 말하며 오 선생은 소녀의 손을 반갑게 잡고 흔들었다. 그러자 농구대에 기대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껌을 씹고 있던 소녀가 화들짝 놀라서 씹던 껌을 탁 모래밭에 뱉어버렸다. 그러고는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오 선생을 덤덤히 쳐다보았다. 그래, 어떻게 갑자기 돈을 마련했니? 응? 오 선생은 또 한 번 소녀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소녀는 어리둥절해서 자기 손을 자꾸만 잡아 흔드는 그 이상한 사람의 얼굴을 벙어리처럼 쳐다만 보다가 잡힌 손목을 휙 뿌리치며 말했다. 아, 이 손 놓으세요. 손을 왜 붙잡고 그러세요? 어? 이번에는 오 선생 편에서 어리벙벙해졌다. 아니, 너 나를 몰라보느냐? 몰라요. 몰라? 글쎄 몰라요. 오 선생은 기가 막혔다. 바로 어제 저녁에 만났던 이 소녀가 대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시치미를 딱 대는 것인지 동 알 수가 없었다. 어제까지 자기가 큰 길에서 신문을 팔던 것이 부끄러워서 이처럼 시치미를 떼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오 선생은 생각했다. 그래서 오 선생은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꾸 캐물어서 이 소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제 채 물어보지 못한 이름을 알아볼 생각으로 다시 물었다. 그래, 네 이름이 뭐지? 이영란이에요. 이영란? 집은 어디지? 해화동이에요. 해화동. 그러는데 현관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자, 저리로 가서 서라. 담임선생님들이 너희들 반을 짜려고 하신다. 영란에게 그렇게 말한 다음 오 선생도 현관 앞으로 가서 여러 선생님들과 한데 섞였다. 출석부를 든 세 사람의 담임선생님이 남아서 신입생들을 세 반으로 나누었다. 은주와 영순이는 1반이 되고 영란이는 3반이 되었다. 이윽고 1반, 2반, 3반의 순서로 신입생들은 넓은 강당으로 들어갔다. 강당에는 벌써 상급생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입학식은 곧 시작되었다. 교장 선생님의 훈사와 상급생의 환영사가 있고 신입생의 답사가 있은 후에 쾅 하는 피아노 소리와 함께 이 학교 교가가 울려나오자 이윽고 학생들의 재창이 웅장하게 흘러나왔다. 희망의 노래, 동경의 노래. 그렇다. 이 희망의 노래를 불러보려고 과거 1년 동안을 노력해온 신입생들이 아닌가.
신입생의 반은 벌써 교과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은주는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이 감격이 넘치는 순간에도 컴컴한 방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와는 반대로 영란은 한없이 기쁘고 유쾌하기만 했다. 노래를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는 영란. 뿐만 아니라 장래의 훌륭한 음악가로서 음악계에 화려하게 나서려는 야심만만한 영란은 오늘의 이 순간이 제일 기쁘고 유쾌했다. 그래서 지금 강당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여 머리를 갸웃하고 피아노 앞을 둘러보다가 영란은 깜짝 놀랐다. 아까 그 사람이네? 그것은 틀림없이 아까 운동장에 나와서 자기의 손목을 쥐어잡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아, 그 사람이 바로 이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구나. 이제부터 잘 보여 많은 지도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음악 선생에게 멋모르고 무례하게 대한 것이 영란은 한없이 뉘우쳐졌다. 아, 이 다음에 만나면 잘해야겠다. 영란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굳게 결심을 했다. 찻길로 뛰어들다. 입학식이 끝나자 신입생들이 홍수처럼 교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학용품이나 교과서를 사기 위해 짝을 지어 종로나 진고개로 제각이 흩어져 갔다. 은주가 교문을 막 나섰을 때였다. 야, 은주야! 어디선가 소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돌아보니 정문 밖에서 민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민구 오빠! 어떻게 여기로 왔어? 너 보러 왔다. 이리 좀 와. 은주는 민구와 나란히 걸어가며 물었다. 왜? 무슨 일이 생겼어? 봉벌이 자식이 말이지. 그 깨알고모 말이야. 그 자식이 오늘 내 뺨을 한번 후려갈기고 하는 말이 너도 도둑놈의 편을 들었으니 같은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은철이 하고 나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거야. 고소? 은주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소한다는 거야. 은철이가 분명히 가방에서 2만 원을 꺼내가졌다면서. 그것을 전봇대 뒤에 서서 봉벌이 자식이 분명히 보았다는 거야. 아니, 그게 정말이야? 은주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철이가 좀 수상하긴 수상해. 봉벌이의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 길로 나는 불이 나게 너희 집으로 뛰어갔어. 그래, 오빤 뭐래? 은주는 마음 졸이며 민구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다. 오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오빠의 대답 여하에 따라 은주의 앞길은 캄캄해지기도 할 것이고 밝아지기도 할 것이다. 그게 말이야.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고 있던 은철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가는 나를 흘끗 한번 바라보더니 내가 미처 말도 하기도 전에 뭐야, 무슨 일 생겼어? 봉파리가 뭐라고 그러더냐? 하고 얼굴빛이 새파랗게 변하면서 외치는 거야. 그렇다. 수상하다. 암만 해도 수상하다. 그래서 봉파리가 경찰에 고소한다는 말을 했더니만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니야, 그 돈은 빌린 거야. 그 신사가 분명히 사례를 준 거야. 하고 부르짖는 거야. 그런데 그게 분명치가 않으니까 걱정이야. 주었다고도 하고 꾸었다고도 하고.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말이냐. 그처럼 사랑하고 믿고 아끼던 하나밖에 없는 자기 오빠가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의 손에 붙들려 간다면 학교가 다 뭐냐. 학교에 못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남의 돈을 훔쳐서까지 학교에 가고 싶은 은주가 아니었다. 오빠, 나의 사랑하는 오빠. 오빠는 왜 은주의 마음을 그처럼 몰라주는 거야? 은주는 눈물이 자꾸만 앞을 가려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은주 오빠를
내가 무서운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구나. 내가 없었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 오빠는 그처럼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았겠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버리면 오빠는 나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 불쌍한 우리 오빠, 가여운 오빠. 그런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은주는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으며 민구의 뒤를 따라 전자 정류장까지 나갔다. 울지 마. 울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울지 마라. 민구는 어울리지 않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은철이가 하는 말이 은주 너한테 가서 오늘은 종로 4가에서 신문을 팔지 말고 진국이 입구로 가서 팔라고 하는 거야. 자기도 오늘부터 진국이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날대로 꼭 전해달래. 그래서 내가 지금 온 거야. 그런데 그런 말이 다 수상하지 않아? 무서운 것이 정말 없다면, 정말 죄가 없다면 자리를 진국이로 옮길 필요가 있겠니? 봉파리를 그처럼 무서워하고 피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수상하긴 수상해. 민구 오빠. 나도 죽고 싶어. 정말로 죽고 싶어. 나 때문에 모두들 고생하는 걸 보면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야. 은주는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은주는 정말 죽고 싶어졌다. 자기 하나만 죽어버리면 어머니의 고생도 덜어질 것 같았고 오빠의 고생도 없어질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은주는 한강 다리 밑에 푸른 물결을 생각했다. 기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기찻길도 생각했다. 양잿물을 생각해보기도 했다. 바로 그때 남대문 거리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한 대의 택시가 은주의 시선을 번개같이 붙잡았다. 그래, 죽어버리자. 눈 딱 감고 죽어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민구의 옆을 휙 하고 떠나자마자 은주는 눈을 딱 감고 쏜살같이 달려오는 자동차 바퀴를 향해 뛰어들었다. 15년 전에 헤어진 쌍둥이. 은주야! 민구가 깜짝 놀라 은주를 부르며 불이 나게 달려갔을 때는 벌써 은주의 다람쥐 같은 발걸음이 쏜살같이 달려오는 자동차를 향하고 있을 때였다. 은주야! 그 순간 날쌘 경적소리와 함께 쏜살같이 달려오던 자동차가 끽 하고 급히 멈추면서 자동차 옆머리로 은주의 몸뚱이를 보기 좋게 떠밀어 던졌다. 그와 동시에 은주는 가벼운 지푸라기처럼 큰 계란 폭판에 낮아빠지고 말았다. 은주야! 은주야! 민구가 한 걸음에 달려와 은주의 몸뚱이를 잡아 일으켰다. 은주야! 은주야! 민구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은주를 힘껏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은주는 대답이 없었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은주는 죽은 사람처럼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은주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느냐? 그때 자동차 운전사와 손님으로 탔던 신사한 사람이 뛰어오면서 외쳤다. 아이고, 머리를 다쳤구나. 신사와 운전사는 눈이 둥그레지며 민구의 품 안에서 은주를 안아 일으켰다. 빨리 병원으로. 신사는 허둥대면서 운전사와 함께 은주를 부둥켜 안고는 자동차에 올라탔다. 네 동생이냐? 신사는 얼굴빛이 파래져서 물었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옆집 아이예요. 자동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빨리 병원으로 갑시다. 네. 부항하고 운전사는 속력을 냈다. 신사는 은주를 자기 품 안에 꽉 안고 근심스러운 얼굴로 민구를 쳐다보았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데 얘가 왜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들었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둘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자동차 앞으로 뛰어들지 않겠어요. 저도 그만 깜짝 놀랐어요. 음. 그러면서 신사는 은주의 흐드러진 머리카락을 축겨 올리며 은주의 얼굴을 그제야 비로소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아니, 얘가... 자기 딸 영란이와 똑같은 얼굴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옷은 비록 남루하지만 지금 머리에 상처를 입고 갑작스런 충격으로 죽은 듯이 정신을 잃고 있는 이 소녀의 얼굴 생김새가 마치 판에 박은 듯 자기의 딸 영란이 얼굴과 똑같았다. 오, 이 아이로구나. 바로 이 아이로구나. 어제 영란이가 종로 사가에서 만났다는 그 신문 팔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던 것이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내 딸. 신사는 그 순간 온몸을 흐뭇하게 적시는 아버지로서의 다사로운 애정을 느끼면서 은주의 상처 입은 몸뚱이를 힘껏 부여안았다. 이 이름이 뭐지? 신사는 아니 영란의 아버지 이창훈 씨는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번쩍 들면서 민구에게 물었다. 은주예요. 은주? 네. 성은? 서씨예요. 서은주. 서은주. 틀림없는 영란의 동생이었다. 이창훈 씨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또 하나의 자기 딸 은주를 꼭 껴안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그 캄캄한 망막 속에 물결처럼 흘러가 버린 15년 전 어두운 과거의 한 토막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나타났다. 평양에서 남쪽으로 약 50리가량 떨어져 있는 백골이라는 동네에서 영란의 부모는 살고 있었다. 집은 가난하고 영란의 어머니는 몸이 무척 쇠약하여 쌍둥이 영란이와 은주를 낳았을 때는 그날 끼니조차 신통이 끓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병까지 얻어 몸져 눕게 되자 간단의 둘을 먹일 젖이 나오지 않았다. 그즈음 영란의 아버지는 돈벌이를 하러 몇 달씩 집을 비운 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도 아버지는 집에 없었다. 젖을 못 먹여서 자꾸만 울어대는 가여운 두 어린 것을 들여다보며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알아누워 있었다. 그때 낯선 여인의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문득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두 애를 다 기르지 못할 것 같으니 한 아이는 남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어요. 만일 그럴 생각이 있다면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있으니 그 집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는 수 없이 그 여인네의 말대로 동생 되는 아이를 눈물을 흘리면서 내주었다. 아이를 주면서 그 집이 어떤 집이냐고 물었을 때 여인네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거요. 아이를 내주면 그 아이는 영영 그 집 아이가 될 것이니 나중에 아이를 다시 찾아가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려거든 애초부터 아이를 내주지 말고.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아이를 내주시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그 여인네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어머니로서는 그 여인네가 누구이며 그녀가 아이를 갖다 준 집이 어떤 집인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이 아이를 데려가는 집은 아주 잘 사는 집이라오. 사람들도 모두 착해서 아이를 금조교부로 여기고 귀히 기를 것이니 그것만은 걱정 마시오. 아들이 하나 있지만 그 아들을 낳고는 애를 다신 못 낳게 됐다나 봐요. 그래서 딸 자식 하나를 얻어다 기르려는 거랍니다. 어머니는 흐느껴 울면서 아직 이름도 없는 쌍둥이 중 동생을 내주며 영영 찾지 않기로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서 기르는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이름이 누군지 동 알 수 없었다.
그 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동안의 영란이 아버지는 차츰차츰 사업이 번성하여 해방 후에는 커다란 고무공장을 경영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집안 형편은 날로 좋아지고 살림도 풍족해졌지만 자나깨나 부모의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것은 영란이 동생이 수식이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넉넉한 집안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쯤은 영란이처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갔겠지.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영란이의 말을 듣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깜짝 놀랐던 것이다. 아직 영란이에게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란 얼굴을 보이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무척 놀라고 기뻐했다. 그러나 그 애가 남다운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있더라는 말을 듣고는 부모된 마음에 그만 애처롭고 가여워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들 몰래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일 저녁에 꼭 종로 사가에 가서 그 애를 만나보고 오세요.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 꼭 알아오세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영등포 공장에서 일찍 나와 신문 바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종로 사가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병실에서 여기는 대학병원 외과 진찰실이다. 진찰대 위에 누운 은주의 머리를 간호사가 하얀 붕대로 동여매고 있었다. 그 옆에서 젊은 의사가 진찰을 끝마치고 허리를 펴면서 영란의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심한 충격으로 잠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뿐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는 다친 데가 없습니까? 영란의 아버지는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의사에게 물었다. 다행히 다른 데는 다친 데가 없습니다.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이니까요. 의사는 운주의 팔을 걷어올리고 주사를 한 대 놓고는 다시 한번 안심시키듯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곧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의사에게 대답한 후 영란의 아버지는 민구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의 집은 어디냐? 도남동이에요. 은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계시니? 어머니만 계세요. 그리고 오빠하고. 미안하지만 지금 곧 은주 어머니를 좀 모시고 와주겠니? 네. 민구는 휙 돌아서서 복도로 뛰어나갔다. 그런데 그때까지 죽은 듯이 눈을 감고 쌕쌕 숨소리만 들리던 은주가 헛소리를 했다. 죽으면 되지. 나 하나 죽으면 되는 거야. 응? 죽으면 된다고? 영란의 아버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 애가 일부러 죽을 셈으로. 의사도 긴장한 표정으로 이창호 씨를 쳐다보았다. 영란의 아버지는 깊은 신음을 했다. 오빠는 나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짓을. 그러니까 나만 죽으면, 나 하나만 죽으면 되지 뭐. 모두들 벙어리처럼 입을 무겁게 닫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말 못할 복잡한 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의사의 말에 영란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아이는 좀 어떤가요? 머리 상처는 심하지 않은가요? 다른 곳은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두개골이 제법 심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치료를 하자면 얼마나 걸리죠? 아무래도 2, 3주일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러나 일어나 다니기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비어있는 입원실이 있을까요? 은주는 그 침대에 실려 입원실로 옮겨졌다. 입원실은 창 너머 창경궁이 울창한 수목이 바라보이는 깨끗한 곳이었다. 은주는 이윽고 침대 위에서
감았던 눈을 간신히 뜨고 하얀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오, 눈을 떴구나. 정신을 차렸구나. 그 말에 은주는 가만히 얼굴을 돌렸다. 점잖은 신사 한 사람이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보였다. 은주야! 낯선 신사는 와락 달려와서 은주의 손을 잡아쥐었다. 은주는 가만히 생각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데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일까? 눈을 떴으나 심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은주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은주, 네 이름이 은주라지? 이처럼 자기를 반겨주는 낯선 신사를 은주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비둘기처럼 말똥말똥 바라보았다. 여기가 어디예요? 은주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는 병원이다. 병원이요? 은주는 그 말에 방안을 삥 둘러보며 말했다. 왜 제가 병원으로 왔나요? 죽으면 하늘로 간다잖아요? 하늘? 신사는 마음이 아팠다. 내 혈육을 받은 내 딸이 어찌하여 이처럼 죽기를 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은주야. 신사는 애처롭고도 감격에 차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얼굴로 다정히 불렀다. 은주야, 네 이름이 은주라지? 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신데? 나는 네가 뛰어들었던 바로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다. 차라고요? 그래, 네가 덕수궁 대한문 밖 큰 길에서 내가 탄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왔잖니. 그러자 은주는 아 하고 가늘게 외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데 그만 머리에 상처가 아파 털썩 누워버렸다. 일어나면 안 된다. 너는 그때 차에 떠받쳐서 머리를 다친 거야. 은주는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았다. 머리는 붕대로 여러 겹 동여매져 있었다. 선생님! 은주는 부르짖으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아니다. 나는 네 아버지란다. 하고 자기가 이 불쌍한 소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났으나 신사는 꾹 참았다. 갓난 아이를 내줄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이를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굳은 약속을 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 아이의 어머니 되는 사람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은주의 아버지라는 말을 경솔하게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하면 은주를 불쌍하게 만들고 은주를 이제껏 길러준 양모에게도 약속을 어기는 행동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은주야, 울지 마라. 울지 말고 네 사정을 나한테 말해다오. 무척이나 알고 싶구나. 똑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온 자기 딸이 하나는 걱정 없이 자라고 하나는 불쌍하게 자라는 이 기구한 운명을 생각할 때 아버지 되는 사람으로서 어찌 눈물겹고 가엾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은주의 흐느껴 오른 어깨를 다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으나 은주의 울음은 언제까지나 그칠 줄을 몰랐다. 동생의 얼굴과 똑같은 소녀. 아주머니, 은주가 차에 치였어요. 민구는 헐레벌떡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고함을 쳤다. 뭐? 은주가? 은주의 어머니는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려다가 힘없이 쓰러졌다.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에구머니나. 어머니는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민구를 바라보며 입을 쩍 벌렸다. 그런데 머리만 좀 상했지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은주가. 어머니는 온기력을 다해 간신히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 오늘은 어째 이처럼 나쁜 일만 생긴다니.
은철이는 경찰에 붙들려가고. 네? 은철이가 경찰에 붙들려갔다고요? 아까 경찰이 와서 붙들어갔단다. 아휴, 은철이가 뭐 남의 돈을 빼앗았다든가 훔쳤다든가. 그렇다면 봉벌이 자식이 일로 바친 게 틀림없어요. 아주머니, 아무 걱정 마시고 누워 계세요.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민구는 솟구치는 분노를 느끼면서 불이 나게 비탈길을 뛰어 내려갔다. 탁탁탁탁. 무서운 기세로 다른 박질치는 민구의 발자국 소리가 한적한 동네의 정막을 깨뜨리며 기운차게 울려 퍼졌다. 민구는 파출소로 은철이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은철이는 파출소에 없었다. 경찰에게 물어보니 경찰서로 넘어갔다고 했다. 민구는 다시 경찰서를 향해 다른 박질을 쳤다. 그즈음 은철이는 경찰에게 끌려 해화동 영란의 집 현관 밖에서 영란이 어머니와 마주 서 있었다. 이 댁 주인 되시는 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경찰은 영란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회사에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바로 이 녀석이 이 댁 주인인 이정은 씨의 돈을 훔쳤습니다. 네? 그것은 영란 어머니의 목소리만이 아니었다. 어머니 옆에서 동생 영민이와 함께 서 있던 영란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아니, 영란의 놀라는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롭게 높았다. 은철이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뛰어들어가 자기 얼굴을 영영 감춰버리고 싶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멀쩡한 것이 남의 돈을 훔친담? 영란의 목소리가 다시 튀어나왔다. 누나, 제가 도둑놈이야? 영민이가 궁금한 듯이 물었다. 그렇대도 구두나 닦는 줄 알았더니 참, 어쩜 도둑질까지 한담? 그래서 경찰이 붙잡아 왔어? 은철이의 머리는 더욱 깊이 수그러져 들었다. 머리를 들어 소녀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싶었으나 은철에게는 머리를 들 용기가 전혀 없었다. 눈물이 주르르 은철이의 볼을 소리 없이 스치며 흘렀다. 돈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까? 경찰은 영란이 어머니에게 또 물었다. 네, 어젯밤에 들은 얘기로는 2만 원인가 3만 원이 없어졌다고요. 자세한 것은 남편이 돌아와 봐야 알겠지만요. 그때 경찰은 은철을 향해 물었다. 분명히 2만 원을 가방에서 꺼냈지? 네, 꺼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은철이는 모기소리처럼 힘없이 대답했다. 그 돈은 어디 있지?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은철이는 대답을 못했다. 지금이라도 그 돈을 이 어른께 드려라. 입을 꽉 다문 채 은철이는 대답이 없다. 저것 좀 봐. 남의 구두나 닦으러 다니는 것이 무슨 양심이 있으려고. 영란의 비웃는 목소리가 또다시 튀어나왔다. 그 순간 은철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무리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은철이는 그냥 그대로 머리를 수그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은철이는 한 일자로 굳게 담은 입술 위에 주먹 같은 눈물이 떨어져 내리는 얼굴을 번쩍 들고 소녀의 얼굴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무서워. 영란은 한 걸음 흠칫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눈물이 앞을 가려 은철이는 소녀의 그 오만한 얼굴을 똑똑히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은철이는 팔소매로 쓱 눈물을 닦으면서 소녀의 얼굴을 다시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무서워. 저 무서운 얼굴 좀 봐. 그러나 다음 순간 은철이는 헉! 하고 숨을 들이켜면서 한 발을 뒤로 물렀다.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던 사랑하는 동생 은주의 얼굴이 바로 그곳에 자기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은철이는 너무 놀라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다.